처음 만난 것은 1969년 6월인데요. 그때 삼선계엄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이 내가 다닌 학교의 한신대학교의 명예학장이신 김재준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생운동도 하고 했는데 우리 학장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위원회 참여도 하고 학생 대표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의원이 신민당 의원으로서 거기 참여를 해서 만났죠. 근데 그때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이 후에 저 김대중 의원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정치인이 되고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군이 기회가 있으면 도와드려라.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본인이 정치를 안 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려라. 이제 그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첫 번 인연이죠. 그래서 69년에 그렇게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2009년 8월에 서거하실 때까지 40년을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졸업하고는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할 때는 같이 했고 교수 때는 정책자문교수로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40년을 같이 지근거리 있었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지금까지 한 15년 그 김대중 평화센터 또 이 도서관 이 책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전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준 목사님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김대중 의원을 도와드리라 그래서 나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반대 투쟁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언제나 대안을 가지고 대안 투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대안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가서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김대중 의원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내가 이제 찾아봤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963년에 초선 의원인데 벌써 내외문제연구소를 만들고 노동문제연구소를 만들고 하면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회담 여기서 다 반대들을 하는데 김대중 의원은 또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동의가 된 거죠. 국가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서 매여가지고는 아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대등하게 국회 정상을 하는 게 맞다 하는 김대중 의원의 그런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71년 대선 때 김대중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공약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미중일소의 4대국 보장론을 했고 예비군 폐지도 얘기했고요. 3단계 평화통일론을 얘기를 하셨고 대중경제론을 얘기하셨고 여성특별위원회 등 여성인권에 관한 얘기도 하셨고 지방자치 실현 이런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실은 그것은 그 전부터 김대중 의원이 글에도 쓰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후에 내가 대선 그 과정에서 몇 번 만나면서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정책에 대한 거를. 돌이켜보면 4대국 보장론이나 3단계 평화통일론이나 모든 그때 공약이 일관되게 그분의 그 후에 정치 때나 대통령 때 꾸준히 정책 대안으로 다 실현하셨던 것들이에요. 4대국 보장론이 그렇죠. 3단계 평화통일론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그리고 예비군 폐지하는 것은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었고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은 개발 독재에 반대해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시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단식투쟁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두겠다는 그것은 약속을 해서 대통령 되셔서 또 여성특별위원회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71년에 대선 공약은
요즘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공약 내거나 대통령 후보가 내서서 공약을 빈 공짜로 만드는 것과는 달리 정말 이분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국제 정세를 내다보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정말 빈 말이 아니라 정치적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서 일생을 투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40여 년간 5번의 죽을 고비를 걷고 그리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30여 년간 또 망명에다가 연금에다가 감시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불의한 세력하고 타협하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역사와 국민을 믿고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독서량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책을 보셨는지 이 아태평화재단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2002년 대통령 퇴임 말기에 연세대학에 기증을 하셨거든요. 연세대학이 기증받아가지고 지금 이 김대중 도서관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때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장서를 연세대학에 기증을 했는데 그게 13,000여 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13,000여 권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손때 묻은 것이었어요. 그냥 장소용으로 꽂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별도로 대통령 쉘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책들이 그대로 다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보시던 책들이 도서관 지하실에 보면 또 서가에 많이 꽂혀 있는데 거기에 다 손때 묻어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잘 알려진 대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은 의원, 가장 많이 가서 책을 보신 의원, 심지어 대통령 재임 시에 무엇을 생각하시다가 뭐 하면 나한테 전화해가고 김수석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국회 어디 가면 어느 코너에 얻은 책이 있어요. 그걸 좀 보고 빌려오든지 아니면 그걸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국회의원을 그때는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의원 대통령님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를 만나든지 종교 특히 분야의 사람을 만나냐면 그 전에 철저히 그분에 대한 자료 정리도 하고 그 종교에 대한 역사나 교리나 이런 것도 탐구해보고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대화들 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보셨겠어요. 그래서 그 책의 목록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역사책이고 철학책이고 그 다음에 동서양의 고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관련 것들도 많고 정책적인 것들 많고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서광이 아니고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또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뭔가를 실현하려고 보니까 거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피나는 노력을 하신 거죠. 예. 그게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대통령한테 와서 만나자고 대통령 또 이제 교수들 전문가들하고 자주 대화하고 싶어 해서 그러면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상당히 피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은 먼저 얘기하지 않고 먼저 들어요. 충분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DJ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가서 할 말이 없다. 기가 죽어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청와대 수석회의할 때도 먼저 얘기한 법이 없었어요. 수석들이 다 얘기한 거를 마지막에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국무회의 때도 언제나 다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미에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지 먼저 서두에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DJ가 너무 똑똑한 척한다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박정희 정권에서는 김대중 의원을 견제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본격적으로 호남 차별이 나온 것도 그때 이후부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빨갱이 낙인과 호남 차별의 이 둘이
겹쳐서 그다음부터 멍해가 되기 시작한 것은 72년 대선 이후부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71년 대선에서 그만큼 김대중 후보가 놀라운 성과를 보이니까 국제 언론이 놀란 거죠. 그래서 국제 정치계가 저 김대중이 누구냐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이분이 탄압받고 고생하고 해외 망명 생활하고 할 때 김대중을 외국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알았던 거죠. 이분이 노력하고 투쟁해서 그만큼 이뤄낸 성과를 이미 그때 파악을 한 거죠. 우선 72년에 동경에 가셔서 사실 71년 대선 끝나고 5월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목포에서 광주에 그 지원 유세를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테러 살해 음모에 팔을 다치고 고관절을 다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불편한 몸을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인데 국내에서 하려면 위험하니까 동경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72년 10월 중순쯤인데 13일인가 14일인데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갔는데 17일에 유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막바로 그 다음날 유신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일본에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1년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본에서 민주화 운동하고 그다가 미국 가서 또 민주화 운동하다가 73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 호텔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8월 8일에 납치당해서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가 부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8월 13일에 이 동교동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시간들을 목숨을 건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리고는 연금독에 있다가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76년에 문익환 목사님이 3.1 민주국 선언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76년에 뭔가 더 이상의 이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76년 3월 1일에 시국선언 같은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셨기 때문에 문동환 박사님하고 그래서 나를 불러서 이제 같이 그 초안을 만들면서 이걸 또 달라고 그래서 했고 문서 작업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영 의원, 문동환 박사, 이문영 박사, 서남동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안국동 윤보선 전 대통령 집에서도 모이고 봉원동 정일영 박사 집에서도 모이면서 의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태영 박사님이 김대중 의원도 뭔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서로 연락해보자. 그랬는데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또 이게 공개되면 정보부가 또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심부름을 했는데 암호를 이제 한복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연락했냐면 이호 여사님의 동생이 목동에 살으셨는데 목동 집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한복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입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 그리고 이제 초안을 갖다 드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 김대중 의원의 비서였던 김옥도 의원이 와서 목동에 와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주면 대통령이 자신의 또 초안 가지고 서로 수정을 하고 이걸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은 핵심이 세 가지인데 민주주의는 국민의 올바른 참여 속에 자유와 정의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지 유신 민주주의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독재 개발로 재벌 중심의 경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에서 대중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선민주 후통일, 선통일 후민주 논쟁이 있었어요. 이 분단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은 분단 때문이다 이런 논쟁 때문에 선통일 후민주, 선민주 후통일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통일을 먼저 얘기를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공법의 탄압에 빌미가 되니 제대로 된 통일은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민주적 기본 위에 평화 통일을 이뤄간다. 이런 내용의 골자로 성명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의 사회 운동의 기본이 된 겁니다. 방향성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이게 다 구속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것이 전부 구속돼 가지고 큰 사건이 된 거죠. 나는 그 심부름하려고 댕기면서 하다가 나도 제일 먼저 3월 1일 날 재패 들어갔는데 다른 분도 재패 들어갔는데 다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재패 들어간 거죠. 그게 3.1 민주구호 선언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년 6개월에 옥고를 치르고 다른 분들도 다 그랬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87년까지의 일은 아주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80년에 5.17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나오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잡혀 들어가서는 김대중 내란 음모의 수괴다. 그래서 사형 선고도 받으시고 그래서 청주교도소에 가서 계셨고 그리고는 전두환 정권이 타협안으로 해가지고 82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가셔가지고 그러다가 85년에 귀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집에 갇혀 있으시다가 87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편안하게 생활해 보신 적이 없죠. 그때 미국 가셔서도 그 불편한 몸으로 미국의 언론인들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국이 꼭 민주화 국가가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2년 반 동안에 150여 회를 그 전 미국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했으니까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셨고, 뭐 80년 내란 음모 사건이나 5.18 사건에 관한 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하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언제 이런 공부를 하겠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같다. 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어디서 이런 공부를 하겠느냐. 난 정말 그때 마음껏 책을 읽고 마음껏 공부를 했고 영어 공부도 거기서 했다. 그리고 그때 감옥에 계실 때 많은 책을 읽고 싶은 책을 좀 집어넣어 달라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또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책을 보세요 하고 했던 것이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정보화하게 된 계기도 그 책을 넣어드리고 이런저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 망명 갔을 때 미국 MBC에 나가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고 마는 거 보면 There was, wait, please wait. Surely. There was local autonomy, and there was, independence of judicial branch and National Assembly. But now, 30 years later, in peacetime, our people have lost all of this.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비서들이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다 보시고 이게 본인의 뜻에 맞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골라요. 이게 잘못 표현됐다. 이런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고 그만큼 노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옆에서 대학 교수인데 내가 참 부끄러웠죠. 대통령이 원하시는 그 전에 대화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과정 관련도 원했고 역사책도 그랬고 또 혁명사에 관한 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문명의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에게는 확 다가와서 그것이 정보화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든 거죠.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직선제가 되면 자기 후보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약속 안 지켰다. 근데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김영삼 후보는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사면 복권되면 자기는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약속 안 지키고 뭐 와이에서 약속 지키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랬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은 그냥 정치를 하고 뭐 민주화 그 자체만을 투쟁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표출되냐면 87년에 10월에 고려대학에서 시국 강연회를 엽니다. 제야 한 34개인가 그때 단체들이 모여서 두 후보를 강연을 하게 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이제 가 있었거든요. 그때 김영삼 후보가 먼저 했는데 김영삼 후보는 완전히 이 민주화 운동은 내가 이렇게 해서 했고 내가 단식해서 했고 뭐 하고 자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고 뭐 하는 그런 당위적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뭐 뒤에서는 우우한 소리도 나오고 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김대중 후보가 올라간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 이룬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희생했고 먼저 희생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그랬고 이런 희생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걸 연설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와 김대중의 연호가 막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각 단체들이 자 이제 후보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후보 단일화하는 것을 결정하자. 근데 그때 김영삼 후보 쪽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한 5, 6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빨리 후보 단일화 결정하지 말고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한 다음에 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영삼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후단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단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김대중 후보를 비판적 지지한다. 그래서 비지라고 해서 후단과 비지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때 내가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런 단체 대표도 하고 운동했기 때문에 그때 김영삼 후보가 나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로에 있는 그 샘터다방, 샘터 빌딩에 있는 거기서 만났어요. 오후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만나서 왜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돼야 되냐는 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민주화했고 뭐 했는데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군인들이 김대중 씨에 대해서는 비토 세력을 한다. 위험하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나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김 선생 알다시피 김대중 의원은 합리적이지 않소. 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군부 세력을 척결할 수가 없다 한 번에. 나는 하면 한 번에 싹 척결할 거다. 그 내가 척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정책 펴면 순탄하게 갈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와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영삼 의원께서는 자꾸 당위적인 말씀만 하시니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헤어졌어요.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는 헤어졌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은 따로따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깨졌고 그래서 이제 각기 나갔다가 이제 다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생긴 거죠. 나는 그때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그때 양보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약간 후회스러운 얘기한 것은 그냥 그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제야나 우리가 운동했던 사람으로 또 교수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군가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김대중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이 지역 차별이 많았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야 운동한 사람 중에 영남 사람은 전부 YS를 지지했어요. 뭐 이름 대면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도 전부 YS 쪽으로 다 갔어요. 내가 고향이 포항인데 영남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나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후보 쪽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거의가 다 호남이요. 충청도나 강원도 일부가 있었고 영남에 부산하고 대구에 몇 사람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지역 차별이 참으로 무섭구나.
그때 정말 내가 이름을 지금 다 댈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회고록을 쓰게 되면 그분 이름들을 다 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대통령 곁에서 장관 후에 그래도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했고 또 다 등용해서 역할했던 분인데 그만큼 대통령은 인재를 중용하고 중시했거든요. 그랬던 분들인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전부 다 김영삼 후보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김대중 후보 쪽으로 남은 분은 정말 몇 없었어요. 이 지식인들 쪽에서는 또 전문가 그룹에서는. 그런데 민중운동, 민예총 뭐 이런 민중운동 단체들, 통일운동 단체들은 전부 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당연히 대통령 의지를 가지고 하셨어야죠. 92년에 정계 은퇴했다가 95년에 다시 정계 복귀할 때의 그 의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연장선상이 있다고 본 거죠.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부터 해갖고 18년에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의 완전 경제 기반은 영남이었어요. 대구, 경북, 경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벌 기업들도 다 거기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전부들 해서 서울대학이나 주요 대학의 인재들이 전부 그 지역에서 전부 출장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호남 분들은 광주일거나 전주거나 뭐 목포거나 아주 그냥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 나와갖고 이분들은 그런 기업들에 못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다 판검사 가거나 언론사 기자들이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분위기는 완전히 영남구 자체가 지배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대구나 이쪽의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과거 신라 때부터 여기 지배 세력이에요. 분위기가 내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지역 감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가진 분들의 대다수는 영남 분들이었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서 개발이 됐다지만 그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임금 해가지고 그 값싼 노동력 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겨우 조금씩 경제 산업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저임금 노동자를 만들려니까 저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곡창지대인 호남의 농민들이 완전히 피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남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던 농민들 뭐 그다음에 거기 있던 딸들 뭐 아들들이 전부 다 인홍했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의 인홍의 중심이 서울에 와서 수도권 지역에 전부 빈민을 형성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게 호남 분들의 그것이 그때 다 인홍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업화 한다 그래가지고 구미 지역, 마산 창원 지역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호남 분들이 그쪽 노동자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이주해 간 사람이 한 20%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의 인구 비율을 해보면 호남이 결코 인구가 적은 게 아니었어요. 인홍 현상 때문에 농촌이 피폐화되고 하다 보니까 영남은 나중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65명이 되고 호남은 30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이에요. 그럼 원래 호남이 그렇게 인구가 적었냐? 안 그렇지는 않죠. 호남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많았고 물류나 뭐 농업 생산이나 모든 게 많았거든요. 그러는데 거기는 완전히 와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고 공장 노동자로 가서 보니까 호남은 농촌은 피폐하고 노동자로 전락하니까 드라마 보면은 전부 식목 깡패 이건 전부 호남 전라도 사투리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지역 차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전라도 놈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민정수석 해가지고 인사정책을 하는데 탕평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입현무방이라 그래서 인재를 키울 때는 지역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찾아야 된다. 지연, 혈연, 학연을 떠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인재를 뽑아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탕평책으로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이나 그쪽에서 인사차별한다는 거죠. 지역차별. 호남을 너무 많이 등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문제 제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때는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인사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김광훈 교수였어요. 서울대 교수. 그래서 김광훈 교수 보고 인사 그 정책에 대한 결과에 그걸 가지고 언론 기자회견을 한번 하자. 그래서 기자들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부 봤어요. 보니까 편중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묻는 게 뭐냐면, 아니, 숫자로 보면 별게 없는데 주요 보직으로 보면 전부 호남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무슨 총무과장이나 뭐 국장이나 뭐 역할하는 사람.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니, 그전에는 주변에서 호남 사투리를 못 들었는데, 호남 사투리가 자꾸,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호남 분들이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내 친구도 그랬는데, 전부 인용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본적도 다 옮겼지 않습니까? 호남이라는 거를 숨기고 호남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 본적도 숨겨야 되고 자기 고향의 말도 쓸 수가 없는, 호남인으로서 호남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독재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도 쓰고 뭐 하니까 갑자기 무슨 호남 인사가 정부에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죠. 언젠가 광주 가서 강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참 빚을 많이 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됨으로써 여러분의 뿌리를 찾아줬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줬고, 여러분이 말하는 호남의 정신을 되살려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때 박철원 씨가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뜻을 전했죠. 3당 합당을 하면 앞으로 대통령 되는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 주겠다. 대통령께서 나는 역사와 국민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당 합당해서 그거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철원 씨의 회고록을 보면 먼저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 연락해서 내가 3당 합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3당 합당을 한 거죠.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게 탄생됐는데 문민정부의 역할은 컸죠. 하나회도 척결하고 뭐 금융실명제도 하고 뭐 한 거는데,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힘으로 자생력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정치적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영삼 정부의 허약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피 흘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지킨 국민과 역사를 믿고 지켰던 그 민주주의가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의 근거가 되는 거죠. 삼당 합당 그거 할 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김대중 총재가 제야와 다시 연합 정당을 만듭니다. 그때가 이제 이우정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민주연합 해가지고 88년에 일단 제야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임채정 전 의원이나 이해찬 전 의원들, 나도 이제 후보됐지만 나는 정치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야 어른들을 전부 엮어서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고 해서 88년 평민당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2년에는 신민주연합 해가지고 88년에 정치법에 의해서 풀려나지 못했던 분들이 92년에 다시 또 신민주연합으로 많이 들어왔죠. 젊은 후보들이. 그리고 이제 92년에 대선 패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죠.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 동교동지 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나머지 재산을 전부 사회에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영등포에 조그만 땅이 있었고 제주도에 땅이 있었고 했던 것들을 내놓은 걸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93년 1월 1일 새해가 돼서 새해 인사를 대통령께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내가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이것을 김 교수가 책임지고 이것을 전부 어디에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이것을 김 교수 책임하에 맡기겠소. 이렇게 된 거예요. 난 갑자기 당황스러웠죠.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캠브리지를 가셨죠. 캠브리지에 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EU가 어떻게 각 나라가 나라를 넘어서서 EU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느냐. 안보 평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었냐. 대통령님의 꿈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의 여기에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러 가신다고 이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그래서 캠브리지 가신 다음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 도와드리기는 평화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뵙고 평화연구소, 평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앞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94년 돌아와서 한 게 아태 평화재단이에요. 그리고 94년에 또 하나 이제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태 민주지도자회의였어요. 아태 민주지도자회의는 김대중 총재하고 코스타리카의 아리아스 대통령하고 노벨평화상 받은 그다음에 필리핀의 아퀴노 대통령하고 세 분이 공동의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서 만들어진 아태 평화재단은 대통령님이 계시다가 대통령 되신 후에 2002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태 지금 이게 그 건물이었거든요. 아태재단의 평화재단의 이 건물과 사료와 모든 것을 연세대학에 기증을 해서 연세대학이 전직 대통령 기념 도서관으로 이거를 개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태 민주지도자회의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의장이면서 이사장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한테 이사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대통령이 퇴임하신 후에 대통령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기에 좀 그래서 아태 민주지도자회의를 김대중 평화센터로 이름을 바꾸어서 2005년에 다시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태 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역할을 계속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태 민주지도자회의의 그것이 아태 평화센터 지금의 전신이고 그다음에 이 김대중 도서관의 전신이 아태 평화재단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2004년에 만들었거든요. 94년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해 돌아오셔서 그 두 기구를 만들고 6월에 미국을 가셨는데 그때 마침 북한이 핵 문제로 NPT 탈퇴를 하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공격하는 플랜을 다 짜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때였어요.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아시고 뉴욕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 거기 가서 강연을 하시면서 북한도 대화를 원하는 것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북한에 보내서 대화를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를 하고 싶으냐 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내가 내정을 간섭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카터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사실 그 전날 카터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셨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이 좋다고 그랬대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공식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으로 파견한 거 아니에요. 카터 대통령이 거기에서 나 가겠다. 그래갖고 CNN 기자를 데리고 평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김일성 주석이 오케이 대화로 문제 풀어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CNN 기자가 막바로 뉴스로 내보낸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공격하는 그 플랜이 중지된 거죠. 그 이후에 소위 북한 문제, 핵 문제, 남북 평화 문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는 걸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모든 거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임동원 전 장관이 했던 게 아태 평화재단을 만들었을 때 임동원 전 장관을 사무총장에서 계속 두 분이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계가 가는 거는 연구하시고 대안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94년에 그거죠. 그런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95년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또 정계 복귀했다고 또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돌아갔어요. 그때 그 조문 문제로 막 떠들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국민들이 뭐 라면 사재기하고 이민 간다고 난리 났죠, 그때. 바로 그런 상황들 보니까 대통령님은 직접 말은 안 하셨지만 내가 곁에서 같이 대화한 거 보면 김영삼 정부가 불안했던 거죠.
더군다나 세계 경제가 이미 1985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정책을 쓰고 그래서 동서의 냉전 체제가 대탕트 체제로 바뀌고 세계가 자본주의 단일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WTO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여전히 차관 경제의 그 틀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고 남북 관계도 위기가 되고 세계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꿈을 키우시고 95년에 정계 복귀를 하시도록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고 또 저 거짓말쟁이다 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 제 분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게 다시 만들어지고 하게 된 거죠. 나는 당에 한 번도 안 했고 대통령이 나한테 88년, 92년, 96년 세 번이나 전국구 비례대표 앞선 번호를 다 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정치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언제나 정책적인 그런 것만 하고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대통령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했죠. 왜냐하면 DJP 연합도 했고 또 이인재 후보가 중도 사퇴하지 않고 500만 표 정도를 가져갈 거다라는 예상도 했고 좀 계산은 아직 안 나올 때니까 아슬아슬하게는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딱 개표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35, 6만 표 차이로 이겼다니까 정말 그때 감격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아, 하느님이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막 사람들이 넘어가서 환호하고만 하는데 나도 거기 끼어들어가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대통령한테 이제 연락해서 축하드리고 뭐 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놀라운 것은 일산 자택을 나오시면서 대통령이 그때 뭐라냐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앞으로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뭐 하는 말이겠거니 하는데 아니 이건 미국과 세계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이 빨갱이 사회주의 의혹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이분이 정말 시장 경제를 하겠나 하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미국도 사실은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사상을 의심을 했어요. 미국의 반공주의자들이 많이. 그랬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하겠다고 딱 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안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올브라이트가 그 다음에 금방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세계가 김대중 대통령을 그동안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하겠다는 그것에 세계가 완전히 안심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신 후에 외환위기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 때 독일 의회에서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서 이 고생을 했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는데 외환위기 속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의 힘이 됐던 거죠. 이제 그런 게 한 계기가 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딱 긴 말도 안 했어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이 둘을 내가 하겠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국회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런 투철한 준비와 그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부치 수상하고 98년에 10월에 한일 정상회담할 때 일본 중의원 거기 가서 연설을 하실 때 그 연설문 중에 무슨 말이냐면 기적은 기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일본 언론의 타이틀로 아주 대서특필이 됐어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기적이지만 기적은 기적으로 온 게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얼마나 많은 호남 사람들이
피땀으로 흘리며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이면서도 기적은 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이 헌신들이 함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된 것이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속에 내가 있다.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빚진 사람의 심정으로 나는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사실은 기쁨보다 어마어마한 짐을 진 거죠. IMF 외환 위기에서 정말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민주인권 국가의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고, 경제적 새틀도 짜야 되겠는데 여소야대였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 정부의 인사들도 능력이 있으면 다 등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네들 들어갈 자리가 없다. 청와대 갈 자리도 없다. 청와대 예전에 전 정부에 김영삼 정부에 있던 인사들도 거의 다 그대로 일하도록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민련하고의 연합정부가 되니까 경제사회부처의 절반 이상이 다 자민련 추천이었어요. 김종필 총재가 추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야 인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가 와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적이면서도 제야의 민주인사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의 요구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욕구가 분출했어요. 개혁의 요구가. 근데 그걸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권 교체냐. 대통령 혼자만 들어가서 저쪽에 포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본인이 준비하셨던 국정 철학을 하나하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고 국정 목표를 민주주의, 민주적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이 세 가지로 국정 집회의 핵심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인데 돈이 없어서 굶주려서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가서 못 가서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아픈데 병원도 못 가서는 안 된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정치고 대통령의 업무다. 앞으로 그거를 위해서 전부 그 방향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 개혁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국경이 없는 세계 경제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 틀 안에서의 차관 경제였었거든요. 차관을 못 갚으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관 경제에서 투자 경제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하려면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업, 금융, 공공, 노사. 그래서 기업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4R 원칙이었어요. 아니 리엔지니어링, 혁신적 플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 하는 리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는 리스트럭처링. 그 다음에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재교육시켜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리트레이닝. 이런 원칙으로 기업 개혁이 이루어지고 공기업을 전부 민영화시켰죠. 상당수를. 그때 포철, 한중 이게 다 민영화된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을 전부 민영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관치금융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업은 정경유착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민영화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민영화한 거죠. 그 다음에 공공은 민주국가니까 국가가 국민에 군림하지 않으려면 작은 정부여야 돼요. 그래서 정부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규제 개혁을 혁파하고
그래서 공공 부분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사는 민주적인 노동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고, 이게 이제 4대 개혁을 추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재벌 개혁이 들어간 겁니다. 그 재벌 개혁은 5+3이라고 그래서 소위 재벌들이 상호 출자를 전환시키고 상호 지급 보증하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막 늘리고 있는 거를 전부 그걸 못하게 하고 차단시키고 업종 전문화를 시켜서 구조적 빅딜을 하게 만든 거죠. 업종 전문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뭐 현대로 가고 전자는 삼성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업종 전문화하면서 전부 구조정하고, 그걸 해결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해체시켜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재벌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준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해체된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게 말이 개혁이지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개혁의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개혁 대상은 저항을 하는데 제안은 더 철저히 개혁을 안 한다고 혁명적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충되는 거죠. 이 속에서 조절해 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그래서 사실은 98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 다음에 여소야대니까 김정필 총리를 지명했는데 인준도 못 받았어요.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 국정이 제대로 이렇게 막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98년에 그쪽이.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원래 원칙대로 그거를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아주 흔들리지 없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4대 개혁,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아까 얘기한 3대 원칙을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아직은 이게 시스템으로 체계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99년에 갑자기 온로비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 여사님한테 누가 신동아 그쪽에 그 부인이 신동아를 살리기 위해서 민코 옷을 가지고 로비를 했다 하는 거였는데 그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뭐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다, 여론을 제대로 수렴 못한다, 과거 세력에 둘러싸여서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다, 뭐 비판이 많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수위 때는 과거 민정수석이 너무 직권 남용하고 검사들이 너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이렇게 하고 또 사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안 뒀거든요. 근데 다시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두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99년 6월이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나보고 민정수석을 하라 그런 거죠.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 언론도 정치계도 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학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가 민정수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민정수석 맡았죠. 그러나 어쨌든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대통령하고 전부 같이 해왔던 정책이나 대화들 이렇다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하면서 언제나 대안적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대통령님이 꿈꾸던 거 이 대안을 같은 희망으로 나도 거기다가 같이 투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헌신적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민주인권국가 확립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관련 모든 법들을 제정한 거죠. 그때 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법, 광주 5.18 예우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광주 거기를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거, 의문사 진상조사법, 제주 4.3 특별법, 그 다음에 인권법,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만들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방송위원회 하는 방송법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성차별 금지하는 그것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여성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민주주의에 관한 법과 제도를 그때 다 정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법을 만들 때 한나라당하고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하고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법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투쟁하고 뭐 거리 싸움하고 이런 거 한 번도 그때 하지 않았어요. 다 사전 합의하고 내놓고 했어요, 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때 못한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 개정을 못한 거예요. 그때 한나라당하고는 국가보안법 개정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국가보안법 개정이 제일 악법이, 국가보안법의 제일 악법이 7조하고 10조입니다. 고무찬양죄하고 불고지죄예요. 국가보안법 걸린 사람들이 다 고무찬양죄하고 불고지죄. 지금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둘을 타협하고 그 둘만 조항 빼고 폐지는 안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하고 다 합의했어요.
그 대통령께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기뻐하셨거든. 그런데 제안은 뭐 절대 반대예요. 폐지지 무슨 뭐 개정이 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 한 팀은 조계사에서 농성하고 한 팀은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하고 정의구현 사재단도 그냥 거기서 비사드리고 하면서 민정수석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김성재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 지하에서 들어가고 딴짓 하는구나. 막 이렇게 비판도 나오고 막 하면서 그래서 안 된다 절대로. 폐지 안 하면 안 된다. 개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던 게 지금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사실은 그 원래 담당했던 수석이 정책기획 수석한테 업무가 있었어요. 정부와 정책 업무가. 근데 추진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업무 점검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했더니 대통령께서 수석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업무를 김성재 수석이 하시오. 그래가 이제 정부와 책임 수석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그거는 뭐 그 전부터 대통령하고 정부에 관련된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을 전국의 망을 1년 안에 깔고 네트워크의 망을 마을 정부에서 마을 모든 집에다 다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다 전부 인터넷망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 마련한 거죠.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 명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사용하는 거죠. 그전에는 인터넷을 별로 안 썼죠. 이렇게 타자기 조금 쓰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는 컴퓨터로 보급해가지고 정보와의 격차 때문에 가난이 와서는 안 된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이제 그걸 한 거죠. 기업이 주저하니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겁니다. 전자정부 슬로건은 Government in your palm. 마우스를 쥔 손에 당신의 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유비쿼터스라 해서 언제 어디서라는 말, 이거.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전자정부를 만들고 모든 상거래를 전자상거래 하기 위해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정부의 전자조달도 정부가 조달도 다 전자로 하기 위해서 G2B, B2G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고 해서 정부의 행정체계를 전부 디지털화한 겁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행정. 그래서 전부 인터넷 거기에서 일로 다 결제하고 다 하는 이런 거를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그리고 IT 기반으로 통해서 전통 산업에다가 IT를 전부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의 IT를 접목시키고 자동차의 IT를 접목시키고 제철업의 IT를 접목시키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위가 되고 자동차 산업이 세계 1위로 선두로 올라오고 포철이 철강이 일본 철강을 능가하는 지금에 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아하 뒤늦게 보고 내가 그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 우리가 3년 안에 일본 전자산업을 이깁니다. 소니를 이깁니다. 그랬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3년 안에 우리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본을 쫓아가는 fast follow가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의 인터넷 시대에 맨 앞에 가는 first mov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사회가 완전히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외환위기가 온 거에 그 폐해가 기업이 파산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기업이 또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거리에 많은 아동들이 군인 아동들이 나오고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어떻게든지 이 국민 생활 안정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약속하셨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을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인 가족 100만 원이 모자라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연금, 공공, 실직 수당,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산재, 4대 사회보험을 전 국민에게 실시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의약분업을 했고 의료보험을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완전 통합해가지고 완전 전 국민이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다 혜택을 받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다 구축한 거죠. 의료보험을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완전 통합해가지고
완전 전 국민이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다 혜택을 받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다 구축한 거죠. 내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전부 그거를 업무를 수행하고 여론 수렴하고 뭐 하면서 다 대통령 보필 했는데 민정수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책 업무를 다 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나를 불러서 정책수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기획을 수석하면서 인사와 정책과 예산을 전부 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예산기획자가 내 소관이 됐어요. 다. 그걸 통해서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문제, 문화정책이었죠. 그 유명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대통령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문화민주주의를 통해서 문화산업이 육성되고 한류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문화의 꽃이 핀 거 아닙니까? 사실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이러고 선언을 했거든요. 나도 이제 문화의 시대로 문명이 전환되고 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득을 이렇게 했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먹는 거다. 음식은. 옷을 입는 것도 다 문화를 입는 거다. 여러분 선택할 때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보면 다 음식 먹을 때 사진 다 찍잖아요. 인스타 해가지고 찍어서 알리고 옷도 나도 이런 거 입었지만 여기 PD들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문화를 선택한 거거든요. 심지어 한류 문화가 이번에 큐바하고 우리가 국교 수교를 할 때 큐바에서 한국하고 수교할 때 정화 없이 수교하자고 국민들이 동의한 게 한류 때문이라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이게 문화의 힘이 얼마나 센 건가를 대통령께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대중문화 개방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 대중문화 개방 책임자가 나였는데 우리 집 앞에서도 피켓 들고 막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대중문화 개방을 하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니까 우리의 공연문화가 일본에 가서 완전 대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 일본의 대중문화는 우리나라 와서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때 우리가 일본 문화 전문가들하고 우리하고 학술 회의를 했는데 그분 중에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일본의 대중문화는 상업문화이고 커머셜 컬처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스피리추얼, 정신 대중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이 한류하고 뭐 해서 드라마니 뭐 BTS의 노래들이 하는 게 이 안에 다 그런 꿈과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계가 좋아하는 거죠. 살아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걔네들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해서 조코식으로 우리나라는 무당민족이에요. 그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당연히 무당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신이 나면 못하는 게 없어요. 신난다, 신명난다, 신기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월드컵도 4강 한 것도 신다니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인기다, 뭐 신난다 하는 것에 이것은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명이 나니까 문화가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일본 대중문화도 그렇게 해서 개방된 거죠. 근데 사실은 대중문화 이걸 통해서 이제 문화정책이 꽃을 핀 거죠. 문화산업에서 엄청난 새로운 경제력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경제 자체의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학기술 산업으로 전환한 것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되니까 도리어 노동력이 생산성으로 바뀌고 문화산업이 육성되고 대통령이 또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문화부의 이름을 문화관광부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중요한 정책들의 국내 정책에 발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이걸 했는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71년 대선 때부터 쭉 꿈을 꾸으셨던 거 아까 4대국 보장론, 3단계 평화 통일론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안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꿈들을 마지막 실현시키기 위한 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98년 10월에 오부치 수상하고 한일 미래 파트너십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미래 파트너십의 외교를 했습니다. 10월에 일본하고 정상회담 한 다음에 맞바로 11월에 중국 가서 짱쩌민 수석하고 해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을 정례화시켰어요. 그리고 99년 1월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을 연합해서 하는 아세안 플러스 3의 정상회담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체제 안에다가 동아시아 미래 비전 그룹을 만들어갖고 각국의 젊은 정치인과 학자들이 연합해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그려내는 그 작업을 연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같은 평화안보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것이 아까 71년에 말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과의 관계의 평화적 관계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남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한 거죠. 이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분이 2000년 3월에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베를린 자유대학에 가서 유명한 강연을 합니다.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 정부가 당신네들 협조한다. 절대로 무력 침공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도움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자. 그리고 이산가족의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에서 대북 4원칙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게 기반이 돼가지고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보니까 북에서는 왜 평화에 올라오고 그러냐고 대통령한테 묻는 거예요. 왜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실무자들이 만났는데 사실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양쪽 실무자들이 만나고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다 만들고 나중에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하고 사인하고 이런 건데 정상회담 전날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프로토콜이. 정상회담 하러 가는 동안에 평양 순안공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온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공항 갈 때 KBS 기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오는지 다른 사람이 나오는지 먼저 기자가 먼저 가서 내려가서 카메라 그 준비를 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의 북한의 문제, 남북 간의 관계 문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갈 것이며 우리 주변의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하는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행 연습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기부 차장을 데려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할을 하게 하고 그분이 대북 전문가니까 대북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고 하는 거지. 그런 예행 연습까지 했어요. 치밀하게.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저를 관제에 부르셔서 내일 가는데 마지막 이제 나한테 당부 말씀을 준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협상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첫째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의견이 안 맞더라도 중간에 고개를 흔들거나 아니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제안하려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조리 있게 말해야 된다. 세 번째는 두 사람 간의 의견이 맞는 것은 합의를 하고 안 맞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면 아닌 것들은 남겨놔야 된다. 무조건 합의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그래서 협상이 성공하면 상대방에게 오늘 이번에 협상은 당신이 이해를 해주고 합의를 해준 당신 덕이요 하고 공을 상대방에게 돌려야 된다. 다섯 번째는 협상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절대로 부정적인 뒷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는 순환비행장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내가 정책기획수석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가시겠다고 그런 바람에 비서실장 보내고 내가 이제 청와대를 지키게 됐어요. 그랬는데 6월 13일 날 순환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고 막 하고 했는데 백화원 초대해서 가는 거기에 차를 타는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통령 차에 덜렁 올라탄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나도 깜짝 놀랐고 전부 놀랬죠. 그 다음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나를. 국회 개원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 대통령이 유고 사항인데 통신이 됐냐? 국가안보에는 어떻게 됐냐? 대통령의 안위는 어떻게 됐냐? 뭐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죠. 국회 불려가서 뭐 그다음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소리치면서 대답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면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거 했죠. 그다음에 뭐 애들이 그럼 빨리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일어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국가안보와 대통령님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대로 국가안보와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딱 앉았어. 그랬더니 뭐 한나라당 의원의 책상 주변 난리 난 거죠. 민주당에서는 박수를 치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난 내 먹에 나도 몰랐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도 대통령한테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고 나도 물었는데 대통령이 아니 갑자기 올라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처음 만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외에도 누구도 몰라요. 다만 공식적으로 그 후에 이제 협상을 하고 모든 거를 준비해 간 것에 대해서 나왔던 모든 내용은 대통령께서 돌아와서 각 나라에다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동원의 유럽국에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회담했을 때 숨소리까지도 숨기지 말고 다 쳐내라 할 정도로 다 소상하게 얘기를 했죠. 그때 안타까웠던 것은 가기 전에 이해창 그 총재를 만나려고 했는데 저기서 응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도 국민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해창 총재한테 만나서 소상히 얘기하려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양당 총재도 다 할 때 공식화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언론에서는 뭐 왜 가기 전에 뭐 야당 총재 이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뭐 갔다 와서 같이 대화 안 했느냐 이렇게 막 비판. 그렇지 않았어요. 내용적으로는 다 준비를 하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된 거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억양의 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양국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급속도로 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세기 동안 막혀있던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다 열리고 사회문화 교류, 경제 교류가 본물처럼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때 평양 가실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별도로 연락이 오기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직행으로 올라오지 말고 직항으로 서해안으로 나갔다가 다시 바다로 토록해서 다시 평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밑에 있는 군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사실 그런 게 나중에 연평해전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금강산 관광할 때 거기 있던 해군 기지를 뒤로 물리고 개성공단할 때 거기에 있던 최전선에 있던 육군 부대를 전투 부대를 뒤로 물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를 통찰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 할 때 항로가 서울에서 평양으로 직항간 게 아니고 서해안으로 나가서 디귿자로 나갔다 들어왔어요.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일 대통령을 대하는 진정성도 보였고 그래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는 한반도가 평화가 정착이 되고 민족이 평화통일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밤낮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를 말하면서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안보는 등한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만큼 역대 대통령에서 안보를 철저한 분이 없었어요. 지금 툭하면 뭐 NSC 안보회의 한다는데 이 안보회의를 만든 게 대통령님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거를 두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법령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없었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에 처음으로 그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NSC 사무국을 두고 그것을 전부 정례 회의를 하고 위기 때 회의를 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미 공조를 동맹을 더 철저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친북이고 평화한다 그러면 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더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럼 언제나 그랬습니다.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를 경계해야 돼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기반이 가는 거다. 이 얘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 청년들이 참전수당을 받았어요. 6.25 참전수당, 월남 참전수당을 그때부터 주기 시작해서 내가 제안을 해서 대통령께 해가지고 민주화 유공자들만 보상받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참전했던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도 줘야 된다. 그래서 참전수당을 지금까지 확대해서 받게 되는 게 그렇게 그때 맺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가가 평화체제뿐만 아니고 경제체제나 사회문화체제 모든 것이 다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거든요. 아까 IT 정보화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IT 정보화에서 IT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IT를 기반해서 BT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NT 나노테크놀로지, CT 컬처럴 문화산업, ET 환경산업, ST 우주항공산업 이렇게 60 과학기술 산업으로 우리 사회를 전부 발전시킨 거죠. 모든 분야에 전문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하셨나 하는 거였는데 지금 사천에 있는 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이 우주항공산업 주식회사. 지금 초음속 제트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설립을 한 거예요. 99년에 사천에.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을 구조조정해가지고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천에 그거 한 것이 지금 우리의 항공산업에 기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 있어요. 여기는 항공우주연구원, 이거는 국책연구원인데 이거는 인공위성 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나로 쏘고 뭐하고 고흥반도에 우주 항공 기지 만든 거, 이거 다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 김대중 대통령은 뭐 고난 속에 뭐 있고 민주주의만 한 줄 알았는데 사회 전반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반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이것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국민이 다시 생각하면 솔직히 정치적 편을 떠나서 그동안의 과거의 부정한 이미지를 떠나서 오늘 내가 있는 현 주소에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2000년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셨고 사실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것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있었나?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었나? 솔직히 뭐 업적 평가에서 누구도 했다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 100년입니다. 김대중 100년이 대한민국의 100년이고 우리 국민 삶의 역사의 100년이에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니 뭐 다른 때는 말할 것 없고 외환 위기 때 어떻게 우리가 벗어났으며 4대국이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있고 새로운 국제관계가 막 급변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까 94년에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평양에서 그러니까 라면 사재기하고 이민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지금 누가 라면 사재기하고 이민 갑니까? 안 가죠. 도리어 해외에서 한국으로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한국 와서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남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안보면의 평화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계인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경제, 소위 코리아 리스크를 극복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삽니까? 그리고 월드컵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마련됐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마음껏 외치고 노래 부르고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볼 때가 있었나 하는 외침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김대중 100년을 우리가 그냥 뭐 정치인 누구의 뭐 어떻다 업적 평가를 하는 거에 이런 관점 또 어디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그래서 그런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영웅화하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거의 6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만 그럽니다. 내가 70이 넘었지만 난 정말 이런 분을 만나서 내 젊음을 같이 헌신하면서 꿈을 키우고 오늘까지 대통령의 그 남은 과제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참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 정치가 전부 국민들에게 혐오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왜 정치하는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비추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성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은 농사꾼 아들로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해서 농민들에게 준 이 감성이 있거든요. 독재지만 이율 배반적이죠. 상반된. 노무현 대통령 그야말로 감성적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면서도 감성적이지 않았어요. 엄격하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하면 범접하기가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독재 정권이 낙인 찍어놓은 빨갱이, 전라도 거짓말쟁이 이것 때문에 그 프레임이 지금까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나도 얼마 전까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 내 주변 사람이. 그 내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에이 김 장관은 김대중 사람이니까 그런 것뿐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낙인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감성으로서의 국민 여론은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업적을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전문가나 정치학자들이 전부 하는 1위가 김대중이에요. 그 언론에 다 이미 보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US 월드 리포트가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이 6위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올라선 거다. 이건 다 세계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석학이나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국민들 안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평가되지만 일본, 미국, 중국 어디 가든 유럽 어디 가든지 김대중 하면 다 환호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뭘 하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자, 뭣도 하자, 그러고 해외 정상이나 유명한 학자들 뭐 이렇게 초청하면 김대중 이름이 들어가면 다 와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보면 김대중에 뭐 관계된 분 하면 다 인정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낙인이 너무 오래 간 거고 이제 서서히 그나마 많이 극복해 나가는데 앞으로 더 많이 극복되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래 낭만적으로 자전거 타고 손녀딸 업고 다니고 이런 감성이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밀짚 모자 쓰고 농민들하고 해서 벼베고 뭐 이렇게 하고 농촌에 가서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부정한 낙인 찍은 것 때문에. 그러나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정치를 했고 훌륭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한 건 누구냐 하고 물으면 압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건 전문가들이 다 평가하는 거니까. 네.